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이 서려 있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 부처님 생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왕궁에서 태자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는 뭐 부처님께서 19세에 출가하셨는지 29세에 출가하셨는지는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19세에 출가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가까이 사신 거고, 29세에 출가하셨으면 30년을 사신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사신 데가 어찌 보면 가비라국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의 삶이 가장 오래된 거죠. 저 부처님이 가장 오래 사셨던, 법을 설하셨던 데는 기원정사거든요. 기원정사의 열애항실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한 18년에서 한 23년 정도 사셨다고 나오는데, 그것과 필적할 정도의 삶을 사셨던 데가 뭐 어린 시절이죠. 뭐 어리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19세, 29세면 뭐 그냥 뭐 살 만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살 만큼 사신 정도의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신라 하면 천년고도 아닙니까? 992년의 수도 신라. 그래서 신라 얘기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고대 국가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되는 게 신라예요. 그래서 992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데 신라 경주보다 수도가 더 오랜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남 유래성이라고 하는 데가 한성백제의 수도였었고, 그게 400년 이상입니다. 40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조선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니까 그러면 한 600년 조금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합치면 1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중반 때까지, 1000중반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천년도읍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남 유래성을 서울로 볼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좀 존재하죠. 거기까지 서울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왜냐하면 그게 서울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풍납토성 이런 거 다 있었었거든요. 우리 거기 올라가서 놀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백제성곽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면 이제 가장 먼저 오래 주석하신 데는 기원정사가 떠오르지만, 부처님은 아니었지만 오래 사신,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데 중에 한 군데가 왕궁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어디 살았겠어? 그렇잖아. 근데 왜 그게 부처님으로서 삶을 산 건 아니냐면, 야, 거기는 부처님이 아니었네.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삶은 청와대나 뭐 용산에서 살 수 있지만, 집에서 산 건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관점 같은 것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다.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석가족 나라가 공화제 국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궁 시절에 부처님께서 교육을 받은 게 세 부분이에요. 어학, 무술, 통치술. 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게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상황을 잘 아셔. 지금도 마찬가지일걸. 재벌집 아들들이 대부분 영어나 이런 게 잘 됩니다. 왜? 가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오죠. 아니, 맞잖아. 그런데 만약 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꼭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가서 좀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한 사람들은 언어적인 습득 능력이 좋고, 그리고 우리는 약간 섬나라거든요. 반도가 반쪽 섬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위가 막히면서 완전 섬이 됐죠. 붙어는 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다 더 위험한 게 위쪽이기 때문에 완전 섬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립돼 있으니까 외국어 능력이 안 돼요.
물론 뭐 거기에 뚫려 있어도 뭐 몇 나라나 하겠어. 기껏해야 중국 아니면 러시아 정도밖에는 붙어 있는 나라가 없잖아. 그것도 러시아도 붙은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다 국경이 붙어 있었다가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좀 두드려 맞으면서 러시아한테 뺏긴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북쪽 끝에 우리 한반도랑 이렇게 접해 있잖아, 러시아가.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진짜 언어 배우기 좋다니까. 아니 임금 때문에 알바하러 노르웨이 이런 데 간대잖아. 내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저쪽이 알바가 세대. 그래서 노르웨이 간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굴르다 보면 인접 언어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조금씩은 들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금 하다 보면 뭐 그게 생활 언어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군데 굴르면 2개 국어, 3개 국어가 되는 거고, 물론 그게 고급 언어가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생활 언어 정도는 충분히 다 될 거고, 뭐 그렇겠죠. 그냥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언어를 배운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쉽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봐도 중국은 저렇게 큰 땅덩어리가 어떻게 통일왕조로 가는가. 유럽은 계속 분열이거든. 그게 자세히 보면 산맥하고 그다음에 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게 큰 게 있으면 그걸 기점으로 나라가 갈려. 근데 중국은 가보면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통일되기 좋은 조건을 가졌고 유럽이나 남미는 통일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면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배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잘 몰라. 근데 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니까 특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 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인도는 다양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민족들이 다양하거든요. 북인도 쪽에 저 부처님 사시는 저기는 네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왕사성 같이 저렇게 좀 내려가면 북인도라도 좀 내려가면 거기 벌판 쪽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런 네팔에 부처님 사셨던 데 같은 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촌 같은 시거든요. 산촌의 집성촌 이렇게 걸리면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러한 영향들을 끼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석가족 안에서도 부처님은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하거든요. 그게 네팔을 벗어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작동시켜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민족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 언어를 배워야 되는 언어를 배웠다는 거는 커서도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는 외교를 누가 독립해서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외교도 그러니까는 조약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사인해야 되고, 지금도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검토는 밑에서 다 끝내고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잘 됐습니까? 이러고 사인만 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어느 정도 이상을 다 해야 돼요. 옛날이잖아. 2500년 전. 그러니까 조망만한 국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기업은 회장이 그것까지 안 챙겨도 되지만 중소기업 이런 거는 사장이 다 챙겨야 돼, 일일이.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장이 안 뛰면 이것들은 움직이질 않는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자기가 장군이 돼서 귀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고, 그게 왕의 역할, 왕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외교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를 자기가 다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번역해서 들으면 엄청나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우루과이 나온다, 한미 FTA 협정 그런 데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영어로 하니까. 지구들은 쉽고 우리는 물론 뭐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모국어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언어 능력이 좋다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전문가 중에서 또 언어까지 잘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의 조건만 갖추면 되잖아. 언어는 지네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저게 약간 외국에 가서 산다 그래도 고급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전문적인 쉽게 말해서 논문 같은 것들을 막 읽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니까. 사용하는 언어 층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있어. 그게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 영역에 걸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동아시아적인 거나 하면 들으면 들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듣고 있으면 저게 뭔 소리를 하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층위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학에 능통한 분입니다. 이게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은 모든 나라에 갔을 때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언어로 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무술도 체력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도 체력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력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술 교육 받았었고, 그다음에 통치술, 그게 조직 관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 관리. 그래서 이런 걸 배운 게 나중에 부처님이 거대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조직 관리.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해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다음에 조용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보통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존중의 리더십.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이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다 그래서 조직을 잘 만드느냐? 아닙니다. 조직 관리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해드릴 거고, 이런 풍경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런 풍경들을 부처님이 왕궁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석굴이고 인도에는 석굴 사원이 800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800개예요. 장소가 800개, 800개인가 1200개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석굴 사원 군이에요. 그리고 이 아잔타에 몇 개가 있냐면 지금 29개입니다. 여기 벌집같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석굴이에요. 그래서 저게 언제적부터 하는 거냐면 기원 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한 600년대까지 이렇게 석굴들을 개척하는 인도 사람들이 저는 석굴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나로 치고 이런 게 한 800개 있는 거예요. 이런 덩어리들이. 물론 저 정도 사이즈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쪼밀쪼밀한 것까지 다 쳐서 그러니까 조계종에 무슨 절이 3,000개예요. 이러면 통도사 같은 게 3,000개냐? 아니지.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게 받으면 돼. 그렇게 받으면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잔타하고 엘로라. 이 옆에 가면 오랑가바드도 있고 나식 석굴도 있고 제가 엉간한 데는 좀 가봤어요.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해. 어차피 비슷비슷해. 우리도 큰 절들 다니면 작은 절 가면 이제 이런 느낌 그렇게 되는 거하고 비슷해. 그리고 개똥, 박쥐똥 이런 거 잘못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600년대까지 한 7세기까지 대단한 겁니다. 1300년 전 유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 유적이야. 늦은 것도 여기서 제일 떨어지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요? 대단한 거잖아. 그런데 관리는 그렇게 여기는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이제 얘네가 왜 인도 분들이 저런 석굴을 좋아하냐면 더워서 그래요. 더우니까 석굴에 파고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 그런데 아마 냄새는 되게 많이 났지 싶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할 거냐 시원함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거 참 그거거든. 그리고 돌 자체가 저게 파고 들어가기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문대면 좀 될 것 같은 느낌? 화강암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못 팝니다. 파다가 내가 죽죠. 어,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건 맞는데 목 마른 뒤에 우물 파면 더 빨리 죽는다.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물이 떨어질 때쯤 파서 승부를 볼 수 있느냐를 봐야지. 물 떨어지고 난 뒤에 파면 더 빨리 죽어요. 땀만 나고 그냥 배 두드리다가 죽는 걸로.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얘네는 이게 파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칸고원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파기가 쉽지, 드러났지. 그러니까 땅을 파고 평지에서 중국의 요동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는 황토를 파고 살거든요. 황토가 한 200m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지형이 있어요. 섬서성 뭐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요동은 뭐냐면 얘네는 평지인데 요거를 파고 내려가서 여기서 굴을 파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좀 귀찮거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층으로 아예 계단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겁니까? 이러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조건들이 나름 괜찮아. 나름 괜찮아. 근데 이제 동굴 안에 가장 큰 단점은 냄새하고 그다음에 빛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저게 이제 석질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파도 깔끔하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화강암 우리 그 불국사 석굴암 보시면 석질이 좋으니까 그냥 파놔도 견뎌내잖아. 그런데 석질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동으로 불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동으로 만들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동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질료예요. 동이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오칠만 해가지고 바로 개금 처리해버리면 불상이 되거든요. 근데 철불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철은 동처럼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그냥 주물로 벗을 때 애가 오돌토돌합니다. 오돌토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 회칠을 해. 회를 발라. 회를 바르면 허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색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입혀. 그러니까 개금을 하는 게 아니고 물감을 이렇게 하면 물감이 그 안으로다가 빨아 들어가. 회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딱 붙어요. 이런 거는 동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칠은 동불에는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불에 해버리면 이게 그대로 벗겨져 버려요. 이게 매끄러우니까. 철은 오돌토돌하거든. 약간 건빵 속에 들어있는 별사탕 느낌이 철에 있어요. 그래서 지가 잡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아잔타 석굴의 석질이 무르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그림을 입혀버려요. 요즘 같으면 저것도 깔끔하게 깎아낼 수 있을 거야. 쇠도 요즘 같으면 진짜 밋밋하게 만들 수 있지. 당연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요. 그걸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물감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요. 오래 간다고. 내구성이 아주 좋다고. 그냥 종이나 이런 데다 그리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아잔타 석굴 한번 봐볼게요. 이게 영국산에 발견했어요. 나중에 저게 밀림이 되면서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쇠락하고 밀림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잊혀졌어. 버려진 유적이 됐어. 불교 경전에는 저 법화경의 화성유품 이런 데도 나오지만 어디서 새로 발견된 유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더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기가 버려져. 대부분 버려지는 이유는 물하고 관련될 거고, 그러니까 물길이 바뀌거나 이러면 버려져요. 아니면 대상무역 루트에서 이탈해요. 그러니까 대상무역 루트면 거기가 쉽게 말해서 사람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되니까 거기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루트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사람이 안 오니까 더 이상 유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봐. 내가 고속도로 같은 거 휴게소 했는데 새로운 길이 뚫렸어. 그럼 그쪽은 폐업이죠. 폐업이죠. 철거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냅둬. 주유소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견되면서 서프라이즈. 이제 막 해가지고 그게 앙코르와트도 그래서
안 걸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요. 아니, 그렇게, 진짜라니까? 아니, 이게 우리는 불가능해. 동아시아는 거의 불가능해. 근데 쟤네는 밀림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냅두면 애들이 이렇게 숲이 먹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동아시아 쪽에는 저 중국의 서역 쪽에 있는 도낭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무역 루트가 차단되면서 그러니까 해상 무역 루트가 뚫리면서 더 이상 육로로는 안 다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저 강원도 가면 대관령 넘어가는데 진짜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터널길이 있어요. 터널길. 그쪽 한번 이렇게 제가 월정사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깜빡 졸면 이제 강릉까지 가죠. 기차가 내려야 되는데 강릉 가죠. 그럼 택시 타고 돌아오면 야, 거기 진짜 터널로 돼 있어요. 길이. 예, 터널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걸 옛날 구도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거든요. 터널 뚫리면 일단 구도로 거의 안 다니죠. 그건 진짜 취미 삼아서 다니는 분들 외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건 멀미 코스인데 너무 정신이 맑아서 나는 좀 멀미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런 거 왜 누가 가겠어? 똑같아요.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 바닷길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배로 실어 나르는데 낙타하고 비교가 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선크림 하루에 한 통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니, 그런 거. 근데 배는 상대적으로 크게 지금도 우리 전에도 봤었잖아요. 그 수에즈우나 뭐 막히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배가 야, 저렇게 큰 배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막 무지하게 때려 넣는 거죠. 네. 그런 배로다가 움직여 버리면 그러니까 배는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배를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잖아. 더 많이 실으면 비용이 적어지니까. 미국은 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대륙횡단 열차 이런 거 보면 기차가 1km짜리도 있어. 기차가.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한 번 잘못 걸리면 진짜 짜증 난다던데. 건널목에서 걸리면. 야, 이게 뭔가요? 한 20분 기다리네, 20분 기다린대. 기차 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죠. 조금씩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길게 계속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르니까 기차.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러. 이런 거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네는 석굴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토양이 있어서 인도에 진짜 석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석굴 투어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몇 군데를 좀 다녀봤는데 안 가는 데는 왜 안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도장 깨기를 할 필요가 없어. 도장 깨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아마 무역 루트나 뭐 이런 게 바뀌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도 쇠락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쇠락하면 쓰는 데까지 써요. 그런데 뭔가 길이 바뀌거나 이래버리면 무역 루트가 바뀌면 잊혀집니다. 그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보다 유지했을 때 생기는 재화 가치보다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면 철수를 해버린다고 사람이. 예.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안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안에까지 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창방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조명을 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거는 예불을 하는 예배당 계열의 석굴, 예배형 석굴들은 창방 같은 게 잘 발전돼 있고 요사체 스님들만 있는데 그런 데는 저런 게 잘 발전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님들만 살면 그게 돈 많이 드니까 천정 높여가지고 막 뚫고 이런 거보다 그냥 살면 되지. 우리나라 절도 그렇잖아. 중앙의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정각들은 좀 더 좋고 층고도 높고 스님들 방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어떻게 해? 다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화려하고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방이 이제 석굴암에서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면을 다 밀고 거기다 회칠을 한 뒤에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프레스코, 저게 연화수 보살이라고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아잔타 석굴 제 1번 굴에 있는 저렇게 잊혀졌다가 영국 군인이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발견했대.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그 자리에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서 찍으면 아까 제가 찍은 것처럼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는. 호랑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게 데칸고원에도 호랑이가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연꽃을 들고 있고 자세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눈썹이 순학질 여사입니다. 눈썹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붓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이거 붓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눈썹 붓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자꾸 붙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뛰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 이게 이제 눈썹이 쫙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맞박이 이렇게 좀 크면서 이렇게 볼록한 게 관운이 있다고.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보거든.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여기는 순학질 여사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눈썹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남자입니다. 연꽃을 들고 있다 그래서 연화수 보살이지만 누구냐면 관세음 보살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저 연화수 보살 맞은편에 있는 요 옆에 있는 조금 어두운 분 때문에 이제 흑색 공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밀적 금강 보살이라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한 금강, 밀적 금강, 요 금강 그런 금강 역사는 아니고요. 이건 보살상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얼굴이 약간 흑인 같아요. 뭐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거는 염료가 오래되면서 까매진 겁니다. 저기에 아마 분명히 저도 뭐 성분 검사는 안 해봤지만 철성분이 있을 거예요. 철성분이 있으면 처음에 칠했을 때 약간 이렇게 물광 피부 같이 나요. 피부톤이. 그 대신에 좀 오래 지나면 점점 검해집니다. 왜? 철이 녹슬면서. 그 안에서도 좀씩 녹이 쓰는 거예요. 옛날에 다 천연 재료거든요. 그나마 이게 옛날 천연 재료기 때문에 천연 안료라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즘 같이 그냥 칠하잖아요. 한 100년에서 200년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그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도서관에 책 놔둬봐야 소용없어.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 그래서 전자책. 이게 프레스코인데 이런 거 그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동굴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석굴암 이 정도 급이 아니에요. 상당히 커요. 그 안에 빛이 없는 상황이야. 빛이 없어. 그럼 그걸 빛을 어떻게 하느냐? 횃불을 쓰거나 밖에서 반사판으로 빛을 흐리게 당겨와야 돼. 반사판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반사판 있잖아요. 요거. 요즘도 이제 배우들 이렇게 즉흥 인터뷰하면 A4라도 된다. 이렇게 A4라도 돼. 있어. 근데 그 흐리거든. 그 반사판이라는 게. 그리고 옛날에 뭐 대대로 이렇게 닦여서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흐린데 그런 빛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 같은 걸 많이 피면 되지 않습니까? 횃불 많이 피면 건조 속도가 빨라져. 회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그걸 올려야 돼. 마른 뒤에 올리면 나중에 박락이 돼서 그림이 떨어져 버립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철에다가 쇠로 된 뭐가 있어. 기둥 같은 게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페인트 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싹 올라와 버리죠. 싹 벗겨져 버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래 지나면 그림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촉촉할 때 싹 그려야 되거든. 쉽지 않다. 그래서 밝음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해서 횃불을 더 뗄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한 바닥을 칠하는 거야. 회를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야. 한 바닥 칠하고 퍼뜩 그리고 또 한 바닥 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장하듯이. 왜냐면 많이 칠해 놓으면 굳어버리거든. 그러면 다시 이걸 뜯어내고 또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눈 빠지는 작업입니다. 이게 동굴 안에 이 프레스코아라는 게 눈 빠지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로라 석굴 얘기는 안 하고 왜 아잔타 석굴 얘기만 하냐면 아잔타 석굴에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 어떻게 보면 장엄화죠. 장엄화. 부처님 천불이 나죠 지금 막. 천불이 쫙 올라오시잖아. 천불화연 이런 거죠. 천불화연. 막 이렇게 부처님.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얼굴만 특징적으로 훼손이 돼 있으면 저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슬람 뭐 이런 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가 훼손돼 있으면 그거는 뭐 오래돼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얼굴 쪽이 집중적이면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래서 저렇게 그림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어요. 인도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도 이제 완전 흑인 같이 돼 있잖아. 근데 저게 아니고 아마 살색 톤은 약간 밝은 살색 톤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물광 피부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철 성분이 들어갔고 결국 녹이 슬어서 산화되는 바람에 약간 흑인 피부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정 장식. 그래서 꽃도 꽃 그림도 있고 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좀 낡아서 그렇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생활 풍속 같은 것도 있어요. 부처님도 다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채색된 흔적이 있지. 지금 채색된 흔적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 저렇게 앉아 계셔요. 저렇게 앉아 계셔요. 저렇게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사람이 절을 하는 동시에 내 발등 위에 내 이마가 닿고 발목에 내 정수리가 닿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리고 두 손으로 그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의 양식을 절을 하는 방식을 접불종례라고 하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드는 걸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불종례는 부처님 발에 접촉하는 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가장 낮은 곳과 내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대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항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발을 만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눈도장 찍는 거죠. 저는 완전 승복입니다. 완전 승복.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절이 어떤 표현 때문에 절이 왔는지가 불투명한데 제가 그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절이 아마 절복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도 했었거든요. 절복한다. 절복한다는 거 뭐냐? 완전 항복. 완전 항복. 그 다음에 간절하고 절절해서. 그래서 양옆에 보시면 이게 방락돼서 그렇지, 벗겨져서 그렇지 흔적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이게 색깔을 이 색으로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훨씬 화려한 색이었을 거예요. 지금 색이 다 바뀌어서 변색이 돼서 지금 약간 우중충한 것 같고 막상 들어가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저런 데는 대부분 다 예배당 굴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모신 굴일수록 더 화려해. 그러면 스님들 굴도 있습니까? 그건 승방굴이 있어요.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따로 있어. 식당굴도 있어. 그건 모여갖고 밥 먹어. 이거 식당입니까? 예. 되게 재밌어. 그리고 더우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더우니까 문이 없어. 방은 있는데 문이 없어. 그냥 나무를 이렇게 제주도처럼 걸어 놓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때 노크를 해라. 이거를 하면 이제 밖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노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기척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은 그런 거. 천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이런 천정에 연꽃 올리는 게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석굴암까지 가는 거죠. 저게 진짜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석굴암까지 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조금씩 보고 그거를 본따서 사부작 문명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 이거 코발트 블루. 저런 거는 이제 돌가루, 완전 돌가루이기 때문에 색이 잘 안 변해. 색이 잘 안 변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여기 보면 요런 데 그림들이 여기 보입니까? 여기 살고 있는 모습들? 그게 이제 보통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그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생활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본존이 있고 그 주변에는 부처님 전생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법당이 딱 있으면 가운데는 부처님 모셔놓고 그 주변에 벽화로 어떤 거는 팔상도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 운중경, 뭐 부모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그려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것처럼 토끼가 불 붙여주고 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신성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된 어떻게 좀 뭐라 할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 이야기가 있는 그림, 뭐 시부도 같은 것도 그리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메인에 아까 그 굴처럼 생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감실처럼 생긴 부처님 영역이 있고 그건 이제 부처님 영역인 거고 요 주변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영역. 그러니까 조금 우리 이제 인간들의 영역에서는 부처님의 전생담들 이런 게 스토리로 이렇게 쫙 돌아가고 있죠. 물론 뭐 2500년 전 그림도 아니고 이게 기원 전부터 개착됐지만 실제로 저런 그림이 나타나고 발전하는 거는 한 500년대쯤 돼야 돼요. 400년, 500년 이상이 돼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런 걸 통해서 인도의 오래된 삶의 모습이 그림이라는 게 좋은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저는 고구려 고분벽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당대의 그림들을, 그 당대의 생활 풍속들, 물론 똑같지 않아. 그림이라고 해서 진짜 100%를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잖아. 아니, 맞잖아. 기록에 있는 역사적으로 뭐 연개 소문이 어떻게 생겼어. 뭐 우리는 그냥 추정만 그런 사람인가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림이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림이 있어. 안 그러면 그거보다 몇백 년 뒤라도 그림이 있어. 그러면 그 시대에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대단한 거예요. 요 다음에 넘어가면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그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런 풍속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왕궁 생활은 어땠을까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다음 시간에 안타깝네. 뒤에 좋은 그림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왕궁 생활과 관련돼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식으로 사셨는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